3월달 이제 모의고사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머릿속에 너네가 파트별로 시간을 분배하는 걸 딱 해야 돼. 본인이 독서에 만약에 40분을 쓴다. 그러면 25분, 그 다음에 20분 정도 15분 정도 나눠가지고 어때더라? 저기 선택 과목하고 문학에서 써야 되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거, 만약에 25분에 문학을 푸는데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거기서 그걸 그만두고 독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독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학에서 25분인데 30분을 써버린다. 그러면 문학에 쓸 수가 없어. 독서에 쓸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파트별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놨으면 거기까지만 쓰고 나눠서 딴 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우리 이 국어 모의고사는 3개의 시험이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25분짜리 하나, 15분짜리 하나, 40분짜리 하나 해가지고 독서, 문학 선택 과목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너무 시험에 너무 열심히 푼다. 선생님 저 피곤해 하는데 정상적인 친구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풀고 시험 때는 어때더라? 실력을 발휘하는 거지 시험 때 아무리 집중한다 해도 못 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못 풀 것 같으면은 가볍게 나비두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못 풀면 그게 더 점수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월달 모의고사가 가장 어렵지 6월, 9월이 어렵지 않습니다. 범위도 모르고 지금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3월달 모의고사만 너네가 잘 보고 오면 6월달부터 훨씬 편하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자, 바로 가볼게요. 독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우리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거부터 가볼게. 이건 선생님이 안 내셨어요? 응? 이 문제 여기 선생님이 안 내셨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한 거죠. 자, 갑니다, 이제. 모바일 뱅킹을 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송금했다면 실제 돈을 받은 수취인은 이를 돌려주어야 할까 했죠. 자, 내가 너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문단에 의문문이 있으면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돈을 받은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니까 물어봤어. 이와 같이 계약 등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하니까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대요. 원인이 없이 얻은 이익은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래요. 이때 내 단어 엎어져 얘들아. 부당이니까 어때? 잘못 받은 이득이 되겠죠? 부당이득이 돼. 자, 우리 민법 제 741조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자는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니까. 자, 바로 원칙 나오죠? 뭐가 원칙이래? 반환해야 된대. 됐죠? 딱 정리.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구나.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익은 재산이 증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이나 손해를 면한 경우도 가르친다 하니까 내가 원래 지출을 5만 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런 원한 없이 먼저 내줬어. 그럼 이것도 어때더라? 부당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또한 손실자의 손실은 수익자의 이익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크기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인과관계는 있어야 된대요. 근데 뭐라 했어더라? 크기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100만 원어치의 수업을 가르쳐줬는데 너네가 나한테 50만 원만 줘도 어때더라?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부당이득이 아니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1문단 시작하자마자 뭐에 대한 거? 부당이득의 정의 줬고요. 원칙 주면서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 글 전체는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얘기한다. 됐죠? 이게 체크. 두 번째 문단.
부당 이득은 크게 급부 부당 이득과 침해 부당 이득으로 구분되는데 하니까 자 많이 봤죠 얘들아? 여기 있는 상위 범주에 대한 하위 범주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급부 부당 이득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해 부당 이득이래요. 나랑 많이 했으니까 어때더라? 이렇게 두 개의 하이먼 나오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가야 돼.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 먼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급부 부당 이득이라고 한다니까 얘는 뭐가 없애더라?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이득을 봤을 경우. 요렇게 정의줬어. 채권이 없는데도 이득을 본 경우. 자, 이는 급부 당시에 존재했던 채권이 그 후에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 위에 차고 송금에서 수취인이 받은 이익이 급부 부당 이득의 이다. 자, 채권이 얘들아 있으면 뭐야?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도 이득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뭐 얘들아? 원인이 없는데도 이득이 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됐죠? 위에 거랑 연결. 그 다음에 자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부당 이득의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니까 증명 책임은 부당 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쪽. 증명 책임은 누구 쪽? 주장 쪽이 하래요. 근데 이거 당연하겠죠? 잘못 이득을 얻은 사람은 나 이거 잘못 얻었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 어때? 이렇게 뭐 한다? 증명 책임은 딴 사람이 잘못 얻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한편 나오죠. 침해 부당 이득은 타인의 살림을 무담으로 벌목한 경우처럼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다니까 얘는 뭐가 없애더라? 권리가 없는데도 이득을 본 경우.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정의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겠네. 여기서는 어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득 본 경우는 급부 부당 이득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권리가 없는데 이득 본 경우는 침해 부당 이득이라고. 너네가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고 또 하나 비교할 땐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같은 단어로 비교되는데 이득 본 경우의 앞에가 다르잖아.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때 수익자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어 침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니까 둘 중 하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둘 중 하나만 가능하대. 하나야. 그 다음에 침해 부당 이득의 경우에는 그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자신에게 이익을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어때더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대. 거부할 경우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래. 됐죠? 요렇게 정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하위 범주로 구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받은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데까지 원칙. 이미 목적물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나왔죠? 원칙은 뭐라고? 그대로 반환이래. 원칙은 그대로 반환. 근데 또 이제 얘들아 예외가 뭐야? 만약에 이게 사용됐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뭘로 반환하라고? 금액으로 반환하래. 대가를 금액으로. 없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
이때 반환 대상은 수익자가 이익을 얻을 당시의 부당 이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당 이득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의자는 반환 시점에 나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니까 선의가 있을 경우 반환 시점에 있는 것만 반환해요. 반환 시점에 있는 것만 반환하래. 됐죠? 그 다음에 그러나 체크하시고요. 그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수의자는 이익전부 및 수익시점부터 계산한 법정 이자를 합산해 반환해야 한다 하니까 여기서 어때더라? 악의적인 수익자는 뭐야? 이익 전부 플러스 뭐 한다?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대요. 악의는 있는 경우는 이익 전부 플러스 법정 이자까지. 됐습니까? 요것도 요 두 개를 지금 뭐 해야 되더라? 비교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선의와 악의. 근데 요건 조금 내가 얘들아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건 완벽한 법률 용어인데 우리가 악의적 행동하면 어때더라? 나쁜 마음 먹고 하는 행동이 악의적 행동이지. 근데 법률상의 악의는 알고 있단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어. 지가 뭐 한 거? 부당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애는 어때? 애초에 안 시점에 이익 전부와 이자를 내야 되고요. 선이란 것은 어때더라? 반대니까 몰랐던 거죠? 나 몰랐다 하면은 안 시점부터의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 구분. 다만 체크. 딱 보니까 어때더라? 예외사항이죠. 선의의 수익자라도 이익을 얻은 후에 부당이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안 시점에 남아있는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해 함께 반환해야 한다 하니까 어때더라? 선의의 수익자라도 어때? 부당이득을 알게 됐으면 알게 된 후 플러스 법정이자. 그래서 얘도 추가로 어때더라? 알게 된 후 뭐까지? 이자까지 내라.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 그래서 너네 지금 가문 단위는 결국 어때? 여기 있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나오는데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어때더라? 그대로 반환하는데 예외적으로 다 쓴 경우에는 금액으로 반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만 너네 머릿속에 딱딱 있고 실제 문제 들어갔을 때 물어보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되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나로 갑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급부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수익자가 손실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니까 어때? 위에 나왔던 원칙 그래 나왔죠? 수익자가 여기 있는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된대요. 이는 수익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환원시키는 교정 과정을 통해 공평의 원리와 법적 정의의 관념을 관철, 여기다 집어 넣으려는 것이다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데 공평의 원리와 법적 정의가 들어가야 한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체크. 둘 사이에 이루어진 급부의 원이 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경우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손실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할까? 물어봤으니까 어때? 얘도 대놓고 전제가 첫 번째 시작하자 나왔죠? 뭐야? 불법적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냐? 그래서 나는 전제가 어떻게 합해더라? 불법적인 경우. 요때 뭐 해야 되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야 되냐? 됐죠? 여기까지가 1문단의 전제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원칙도 나오고 얘들아 예외사항 조건 나오겠죠. 됐어? 이렇게 해서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지칭하고 이 경우에 나오죠. 예외적으로 손실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 초건이 없다고 규정한다니까 나오죠. 불법 원인 규제에 대해서 어때더라? 뭐가 없대요? 반환 청구권이 없대요.
이 얘기 뭐 얘들아? 불법으로 한 일에 대해서 야, 내 거 돈 줘.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고요. 됐어? 못 한대요. 다만 또 나오죠 얘들아. 수익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하니까 나오죠 얘들아. 여기서 예외사항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래. 요렇게 정리. 됐습니까? 딱 원칙 예외사항. 어때?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특징하고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나왔어. 그 다음에 자, 불법 원인 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은 모든 법규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제 103조의 무효로 규정된 사회질서 위반 행위 동그라미 주세요. 을 가리킨다니까 여기서 불법이란 사회질서 뭐한데 위반 행위만 가르친대. 여기서 불법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 어때? 딱 보니까 얘들 어때? 원칙 주고 예외사항 주고 이 불법이란 것에 조건 줬죠. 다른 건 안 되고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만 불법으로 간주한대요. 자, 불법 도박, 뇌물 등이 그 예의다 하니까 어때? 나랑 우리 윤재랑 불법 토토 사이트 이데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 신나게 돈을 벌었는데 원래 윤재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유리한테 줬다. 그러면 어때? 유리야 돈 줄래? 그럼 유리가 쌤 꺼져요 하면 어때? 못 받는 게 원칙. 근데 우리 착한 유리가 선생님 아무리 불법이지만 제가 가진 거 줄게 해서 스스로 반환하는 건 가능. 됐습니까? 여기까지 계속할게. 이처럼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의한 급부는 법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46조는 그에 대한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강조했죠.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니까 무려 2번이나 강조. 어때? 불법은 뭐 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다. 계속. 이는 부당이득 제도를 추구하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이다. 불법 원인 급여에서 원인이 되는 행위에는 급부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동기가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급부한 경우나 급부의 조건이나 대가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까지 각기 얘들아. 예컨대 타인의 상해를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로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급부 전에 체결한 급부 반환 약정 역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의미야. 됐어? 그래서 중요한 거 얘들아 뭐야? 모두 들어간다? 동기도 포함된대. 됐죠?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또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또 체크.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은 그 반사적 효과로 수익자가 불법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점에서 부정의를 수반한다니까 문제점이더라. 뭐야? 지금 반환이 안 되니까 그냥 공짜로 생긴 애는 어때? 아무 지금 이득을 그냥 보면서 얘도 정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 여기 받은 수익자가 뭐가 생긴다? 부정의가 생긴대.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또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죠. 부정의가 있대요. 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민법은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불당 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했다. 자, 오로지 동그라미. 뭐가 얘들아?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는 반환이 가능하대. 오로지. 누구한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불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반환이 가능하다고. 됐죠? 어때? 또 예외사항 줬잖아. 오로지 어때더라? 수익자에게만 불법이 있어야. 만약에 지금 딴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 얘들아? 불법이 있으면은 얘도 반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수익자에게 있을 때는 반환이 된대요. 계속. 또한 판례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모두에게 불법이 있더라도 후자보다 전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보다니까 그럼 어때 얘들아? 수익자보다 너네 말씀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누가 손실자가 보다 불법이 더 크다면 이때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지금 또 예외사항, 예외사항 딱딱 던져주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뭐가 많어? 정보량이 너무 많죠? 나 같으면 이거 절대 암기할 수 없으니까 어때 얘들아? 체크만 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물어볼 때 돌아오세요. 지금 부정의 때문에 오로지 수익자에게 불법인 경우랑 수익자가 손실보다 불법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급부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횡령행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익자가 알았는지에 따라 반환, 의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와 달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단 선의의 수익자라도 횡령 사실을 몰랐던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반환 의무가 있다. 하니까 너 또 나오죠 얘들아? 여기서 조건 줬죠. 선의의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와 달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했으면 그럼 얘들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추론, 악의의 수익자는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선의의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와 달리 부당이득의 반환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악의의 수익자는 반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선의의 수익자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뭐라고? 반환하라고요. 됐어? 조건. 그 다음에 한편 횡령의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피해자는 어때더라?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에도 조건. 여기까지. 그래서 요번에 가나형은 어때더라? 우리 작년 수능에 법지문이 이렇게 가나형으로 나온 거를 보고 만든 지문이고 너네한테 중요한 거 정보량이 많으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얘들아? 체크만 해놓고 너네가 키워드만 뽑아놓고 선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가나형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걔는 정보량이 많겠지. 그러니까 걔 한해서는 어때더라? 너네가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게 훨씬 좋아. 오케이? 가볼게요. 선지로. 자, 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 1. 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정함으로 설상한 문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얘들아 인정함으로 설상한 문점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원칙과 조건을 얘기해 준 거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가는 부당이득의 개념을 정의하고까지 맞죠? 여기까지 체크 끊어.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그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자, 유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미 설명. 여기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설명했잖아.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너네는 2번이 맞으면 실제 모의고사 때는 3선은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쌤은 이제 해설하는 거니까 같이 볼게요. 3번. 나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이 민법에 되는 밑줄 역사적 배경.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즌에 했었는데, 자, 역사적 배경을 머릿속에 새겨 있어야죠. 어떤 나라의 이름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연도가 나오거나 세기가 나와야지. 이거 제외하고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여기서는 역사적 배경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지워져. 4번. 나는 불법 원인 급여의 예외를 인정할 점에 관해 대립하는 견해. 자, 대립하는 견해면 최소한 견해가 몇 개?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한 필자가 계속 얘기했죠? 이것도 지워져. 5번. 가나 모두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자, 여기선 얘들아 지금 선의와 악의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지는 가는 나오지만 나에서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1.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그렇죠? 사회적 타당성이다. 결여한 행위다. 써나 밑줄 치고 뭐로 써놔야 돼? 불법 행위. 같은 의미입니다. 요거 바꿔놓은 거야. 2번. 본래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된 것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어때더라? 지출이나 손해를 면한 경우란 얘기죠? 2번도 맞는 얘기. 3번.
수익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자신의 의사로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어때더라? 아까 예외사항에 선지 나왔죠?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 아까 유리잖아. 유리가 반환할 때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3번도 맞습니다. 4번,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그 후 계약이 취소되어 그에 따른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말도 안 되더라. 계약이 취소했으니까 원래 있던 계약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돌려줘야지. 이걸 왜 안 돌려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요건 조금 아쉬웠던 게 어때더라? 위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선지 자체만 봐도 4번이 틀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수익자가 알았다면 횡령의 피해자는 수익자로부터 직접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죠. 횡령도니까 어때요? 불법적으로 얘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한 거는 직접적으로 얘가 요구할 수 있다고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6번 갈게요. 가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급부부당 이득이고요. 니은은 침해 부당 이득입니다. 1번, 기억에서 급부부당 이득에서 차고 송금을 한 자는 수취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민법상 권리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니은에서 고의나 가실이 없는 수익자는 어때더라? 무슨 수익자? 여기 선의죠. 선의의 수익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하나만 행사될 수 있다. 자, 중요한 얘들아, 이거 수익자, 돈 받은 애가 왜 갑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더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수익자가 청구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 몇 번? 여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조금 이제 예민하신 분들 알게 되더라. 뒤에 있는 서술어가 맞아도 뭐가 틀리면 선지가 틀리다? 주어가 틀리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네 주어와 서술을 잘 파악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됐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3번 갈게요. 기억에서는 니은에서와 달리 급부에 근거되는 채권의 존속이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한다. 자, 나오죠, 얘들아? 여기서 채권 존재 유무가 급부 부당 이득의 핵심이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니은에서는 기억에서와 달리 수익자가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어때 얘들아?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여기서 거부할 때 뭐가 있다? 스스로 권한을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이 성립하려면 손자의 손실과 수익자의 이익 간에 나오죠. 인과관계니까 결국 원인관계가 필요하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넘어갈게. 7번. 나를 참고하에 가의 이유를 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가 되는데, 자, 가가 뭐 얘들아? 또한 판례에서는 수익자와 손실자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더라도 후자보다 전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한 이유는 어때더라? 여기 잘 봐야 돼.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건 여기서 수익자가 손실자보다 불법인 경우엔 반환 가능한 건 애초에 원인 어때? 이 문단 맨 위에 뭘로 봐야 돼? 뭐 때문에 얘들아? 부정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돼야 돼. 알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이 선지로 가야 됩니다. 1번. 손실자에게 불법 원인 급여에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이 되는데, 자, 손실자에게 얘들아 청구할 권리 인정하는 게 부정의가 아니라 얘한테 청구 못하게 하는 게 부정이기 때문이죠. 이건 반대로 얘기했어. 1번 지워집니다. 2번, 사회 질서를 위반한 손실자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 공평한 원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되는데, 자, 손실자가 아니라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이것도 아예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손실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이익을 환원시키는 과정까지 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니까 아니죠. 법은 개입하는데 부정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4번, 불법성이 현저히 큰 수익자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교정하지 않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얘들아 불법성이 현저히 큰 수익자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교정하지 않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어때더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부정이기 때문이죠. 4번도 지워집니다. 마지막 5번. 불법성이 현저히 큰 수익자가 손실자의 불법성 때문에 이익을 보유하게 된 것은까지, 그렇죠.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다? 부정의 때문이다.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 6입니다. 탑10 위주로 할 텐데 오늘 오답 6위는 8번이야.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어. 보기 분석해야 되죠. 2026년 1월 1일에 갑은 을이 갖고 있던 금 10돈을 취득했고 이를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같은 해 2월 10일에 체결했다까지. 그럼 중요한 거더라. 갑과 을은 이제 뭐 얘들아? 채권 관계, 계약 관계가 성립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그런데 한 달 후 갑은 자신이 병과 체결한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니까 그럼 어때더라? 이게 무효니까 갑과 을과는 어때더라? 아예 계약이 없던 대로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지금 갑이 만약에 돈을 건넸다면 갑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갑니다. 1번. 자, 갑이 을의 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병이 몰랐다면 자, 그에 대한 과실이 중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어때더라? 중대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라 중대한 게 조건이 되니까 이건 아예 틀렸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병이 계약 체결 당일 금을 매각해 받은 800만 원을 예금해 두었고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됐다면 병은 갑에게 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제다. 다음날 알게 됐으면 그날부터 돌려줄 때까지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지워집니다. 3번. 최근에 금 시세가 급락했다며 떨어졌대요. 병이 현재 보관 중인 금을 반환해 달라는 갑에 대해 병은 최근 시세로 계산한 금액이 갑의 손실액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만 반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얘들아. 시세가 급락했다는 상관없이 어때더라? 지금 그 시점 그대로 반환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 없으면 금액이니까 시세랑 상관없이 내가 800을 줬으면 800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갑이 병을 불법 도박에 끌어들이기 위한 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을 양도한 사실을 을이 알면서도 갑에게 금을 줬다면 어때더라? 알면서 줬대. 그럼 뭐야? 여기는 을도 뭐가 있어? 불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다? 반환할 필요가 없겠네.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공무원 병이 갑의 지인의 채용 관련한 부탁을 받으며 만약 본인이 면접에 들어가지 못하면 금을 돌려주겠다고 갑과 2020년 2월 10일 약정하고 금을 뇌물로 받은 경우 병이 실제 면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갑에게 금을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때더라? 얘네 상황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불법을 한 계약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9번은 그리고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10번부터 13번은 안 할 건데 요것만 잠깐 내가 정리해주고 갈게. 자, 만약 얘들아 예술집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정리해놔. 사상가의 주장이 나오겠죠. 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사상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뭐가 있다 얘들아? 만약에 사조가 있어. 사조 쌤이랑 했지 얘들아? 그 당시의 생각이야. 아니다. 바꿔야 되겠다. 바꿀게 얘들아. 위에를 사조로 갈게. 자, 사조가 어때? 그 당시의 생각이죠. 이거를 특정으로 주장한 어떤 사상가가 있어. 됐죠? 그 다음 핵심, 만약에 이 사조가 예술사조인데 이 사상가가 음악가야. 여기다가 얘가 만든 뭐가 있다더라? 작품이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선생님 어차피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닌가요가 정확해. 잘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더라. 이 작품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상가의 주장과 사조의 주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 정확히 하면 특징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조에서 아무런 음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게 이 사조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인 어떤 음악가가 만든 작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70년의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럼 여기 안에 어때더라? 모든 음계를 지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여기 있는 작품은 뭘로 봐야 된다? 위 사상가와 사조의 예시로 봐야 돼. 이렇게 정리. 됐어? 이번에 여기 나온 얘들아 이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미니멀리즘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피아노 페이지가 있어. 그러면 어때더라? 미니멀리즘의 특징하고 여기 있는 키워드가 여기 있는 지금 이 예시, 피아노 페이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너네는 피아노 페이지를 설명해 줄 때 위에 특징하고 위에 중요한 주장이 있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는 쌤이 기출로 다시 보여줄게. 알겠죠? 지금 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쇄가 그지같이 돼가지고 여기 문제가 없죠? 이런 거 처음 봤어. 지금 당황했는데 요거 때문에 안 해준 것도 있고 요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넘어가서 14부터 17로 갈게요. 자, 이거 얘들아 과학 기술 중에 정확히 하면 생명 지문인데 어차피 녹화되고 있으니까 예언할게. 소연아, 물화생지가 있잖아. 절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뭐냐면 생물 지문입니다. 지금 이유도 설명해 줄게. 의대 열풍 때문에 애들이 4개 중에서 지금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생명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드물어. 작년에 어때더라? 생명 안 나왔죠? 요즘 많이 나는 거 화학이나 특히 기술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내는 거지 생명은 잘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생명이 나왔다. 그럼 너네 머릿속에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위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 요게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가 어때더라? 인간이 만약에 사람을 인식한다면 눈에서 뭐 수정체가 바라보고 수정체가 받아들여서 어때더라? 뇌 뒤에 전기 신호 보내서 내가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어때? 연결되는 걸 순서와 단계로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2가지 기억해. 다시 한번 어느 부위나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 그 기관하고 역할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순서와 단계가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거 체크. 자, 가볼게. 자, 갑니다. 인체에서 호흡계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현상인 가스 교환과 관련된 기관들을 일컫는다니까 시작부터 뭐에 대한 정의? 호흡계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서 호흡계의 역할과 정의가 나왔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계는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기관인 전도부, 가스 교환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이 호흡부로 나뉜다니까 자, 나오죠. 여기에 이제 하위 범주가 첫 번째 뭐 하는 거? 지금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전도부래. 얘의 정의는 통로 역할이래. 그 다음에 여기서 가스 교환에 직접 관여한 기관이 호흡부라니까 여기서 두 번째 호흡부가 있고요. 얘는 가스랑 연결돼 있대. 그래서 여기는 그 가스 교환에 관여한대. 됐죠? 이렇게 정의. 그럼 너네 호흡계에는 하위 범주가 전도부, 호흡부 2개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호흡부의 기관인 폐에는 수많은 작은 폐포들이 분포하는데 이곳에서 혈관과 폐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니까. 자, 또 호흡부의 기관이 뭐가 있대더라? 여기서 얘 하위 범주가 폐래요. 됐죠? 그 다음에 이 폐에서 어때더라? 폐포들이 분포하는데 이곳에서 혈관과 폐 사이에 가스 교환이 있으니까 어때? 여기 안에 뭐가 분포해? 폐포가 분포하고요. 이게 뭐한데 여기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대. 여기까지입니다. 1문단 끝. 자, 그럼 얘들아 그거에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얘들아. 지금 호흡계 얘기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부와 호흡부가 있고 여기서 전도부는 통로 역할을 하고 호흡부는 뭐에 관여한대? 가스 교환에 관여한대. 그 다음에 호흡부의 하위 범주가 폐래. 그리고 폐 안에 뭐가 있대? 폐포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가스 교환한대. 그러면 너네 지금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 가스 교환.
그러면 전제가 어떻게 잡혀야 돼? 호흡계의 가스 교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라고. 반복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폐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제1형 폐포 세포와 제2형 폐포 세포로 구성된다니까. 자, 폐포가 이제 또 연결되죠. 뭐가 있어? 1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형이 있대요. 요렇게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제1형 폐포세포에서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며 제2형 폐포세포에서는 폐 계면 활성제가 분비된다니까 1형은 뭐 한대더라? 가스를 교환한대. 됐죠? 그리고 2형에서는 뭐 한대요? 여기서 지금 폐 계면 활성제가 분비된대. 폐 계면 활성제. 됐습니까? 요렇게 또 정리. 그 다음에 자, 폐계면 활성제는 폐포가 오그라드는 현상인 허탈을 막아 가스 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이다니까 결국 어때더라?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가스 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얘는 어때더라? 가스 교환을 도와주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폐계면 활성제는 대부분 인지질이며 단백질로 된 폐계면 활성제도 일부 존재한다니까 그럼 어때더라? 얘는 뭐야? 구성이 인지질하고 뭐 한다? 단백질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훨씬 많다? 당연히 인지질이 훨씬 많겠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폐계면 활성제 인지질은 직접적으로 폐포의 허탈을 막는 그에 관여하며 폐계면 활성제의 단백질은 폐계면 활성제 인지질이 폐포에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폐계면 활성제 단백질에는 SPA, SPB, SPC, SPD가 있다 하니까 자, 이제 단백질의 또 하위 범주가 어때더라? SPA, 그 다음에 SPB, 그 다음에 SPC, 그 다음에 SPD가 존재한대요. 됐죠, 여기까지. 그중 SPA와 SPD는 호흡계의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생산되지만 SPB와 SPC는 똥으로 치세요. 폐에서만 똥으로 만들어진다니까 B와 C는 오로지 어디서 얘들아? 폐에서만. 됐죠? 요렇게 정리. 그럼 어때더라? A랑 D랑 B랑 C랑 구분해야 되겠죠? B가 C와 만들려면 오로지 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폐 계면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비된다. 층판소체 의존적 경로는 특수한 세포 소기관인 층판소체를 통해 폐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 방식이다. 하니까 여기서 층판소체 의존적 경로가 있대요. 뭐가 있대? 층판소체 의존 경로. 요게 있대. 경로가 있고요. 자, 세포에서 합성된 인지질 SPB, SPC는 층판소체로 이동한 후 저장되어 있다가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하니까 어때다? 이동한 후 저장되어 있다가 분비되니까 요 두 개는 요렇게 가가지고 어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세포에서 합성된 A와 D는 층판소체를 거치지 않은 층판소체 비의존적 경로로 분비된다니까 자, 어때더라? 비의존적 경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와 뭐가 분비된대? 여기에서 얘기하는 A와 D는 이쪽을 통해서 간대. 요렇게. 됐습니까? 지금 요렇게 계속 연결돼야 돼. 폐계면활성제가 분비되고 나면 폐에서는 세간 미엘린이라는 구조물들이 조직된다. 어때더라? 순서 단계죠? 그 다음에 나눠진 게 어때더라? 미엘린이라는 게 조직된대요. 이 구조물은 계면활성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SPA와 SPB로 이루어진 뼈대에 인지질을 결합한 형태를 띈다 하니까 이게 바로 어때? 세간 미엘린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또 이로 세간 미엘린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포함된 게 뭐가 있어? SPA, SPB, 그 다음에 인지질. 그러면 여기 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인지질. 여기에 들어가 있겠네. 됐죠? 자, 작용을 마친 폐계면 활성제는 대부분 제2형 폐포세포로 재흡수되어 분해된 후 계면 활성제 합성 과정에 다시 쓰이며 일부는 폐의 면역세포에 의해 분해된다. 이때 SPD를 제외한 폐계면 활성제 단백질들은 층파수를 거쳐 세포로 재흡수된다니까. 그러면 어때 얘들아? D만 제외하고 나머지 A, B, C는 모두 흡수돼서 지금 재흡수된대요. 한편 SPA와 SPD는 호흡기의 면역에도 관여한다. 두 단백질에는 병원체의 특정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두 단백질은 호흡기로 침입한 병원체와 결합한다.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의 병원체는 인체의 면역세포에게 더 쉽게 인식되며 이후 세포가 매개하는 면역반을 거쳐 제거된다. 이처럼 병원체를 면역세포로 인식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두 단백질 작용을 옵소닌화라고 한다니까. 마지막에 어때더라? 병원체로 인식하는 게 마지막 옵소닌화. 됐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나름 얘들아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상위 범주, 하위 범주의 구조로 이렇게 나눠서 연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걸 두 개로 나눌게. 만약에 너네가 이과에서 생물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이과 친구들 말고 문과 친구들,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조화해서 하면 어때? 더욱더 편히 보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추천. 오늘 너네 모의고사 봤지만 어때더라? 첫 번째 장 쫙 펼치면 수학에서 연습장 쓰듯이 할 수 있는 한 캐릭터 지면이 나오잖아. 거기다 나는 얘는 쓰겠어. 나머지는 내가 그냥 미추시고 풀어도. 요게 문과외과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얘들아 본인이 약한 파트에는 하나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가봅니다. 14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폐포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니까 여기서 폐포에 구성하는 세포들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바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2번. 혈의 혈관과 폐포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나오죠 얘들아?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서 폐포 분포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인체의 면역에 관여하는 폐계면 활성제 단백질은 무엇인가 하니까 SPA와 SPD가 되겠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층판수체의 의존적 경로와 층판수체의 비의존적 경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했는데 SPB와 C가 가는 게 의존 경로고요. A와 D가 가는 게 비의존 경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4번도 맞는 얘기. 5번. 폐에서 세간 미엘린은 어떤 방식으로 계면 활성제의 효과를 높이는 게 되는데 여기서 얘들아 세간 미엘물이 만들어지고 얘가 효과를 높인다고만 얘기했지 얘가 어떤 식으로 높이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 15번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 했어. 1. 폐계면 활성제를 분비하는 세포는 제1형 폐포 세포이다 했는데 자, 폐계면 활성제는 어때더라? 대부분 제2형 세포에서 대부분 뭐 한다 그랬어? 저기 흡수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아예 틀렸죠. 1번 지워지고요. 2번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건 인체의 기관은 호흡부에 속한다. 자, 통로 역할은 어때더라? 여기 있는 전도부에 속해야 되겠죠? 구조에서 바로 지워져. 3번 인체의 폐계면 활성제 중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지질보다 작다. 자, 꾸며주는 말이 중요하더라. 대부분 인지질이고 일부만 단백질이었으니까 너네 머릿속에 비율로 따지면 9대1 아니면 8대2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겠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폐계면 활성제 인지질은 층파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했는데 층파수를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폐계면 활성제는 가스 교환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 폐포가 오그라드는 현상을 방지한다. 자, 여기서 어때더라? 애초에 폐계면 활성제는 뭐 하기 위해서야? 가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오그라드는 것을 어때? 폐계면 활성제는 폐포가 오그라드는 현상의 허탈을 막아서 가스 교환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거지. 여기서 가스 교환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서 폐포가 오그라드는 현상을 방지하는 게 아니죠. 뭐가 바뀌었더라? 인과가 앞뒤로 바뀌었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너네 어때더라? 인과 바꾸면 그럴듯해. 부모님이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은지를 낳았다. 근데 어때더라? 은지가
생겨서 부모님이 저기 결혼했다. 이것도 가능은 한데 뭐가 얘들아? 인과가 뭐가 얘들아? 연결되지 않겠지. 또 하나 인과랑 연결되는 건 어때더라? 선후관계. 알겠죠? 같이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의겸이 어때? 부모님이 결혼해서 너가 태어난 거야? 너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결혼하신 거야? 그렇지. 지금 어때? 인과랑 선후관계랑 같이 가야 된다고. 알겠지? 16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을 적시하자는 거. 1번 SPA 폐포세포의 층판소체에서는 SPA는 폐포세포의 층판소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했는데 얘들아 지금 SPD를 제외한 건 모두 어때더라? 판소거쳐 재흡수되니까 SPA는 당연히 발견되고 SPD가 발견이 안 되겠죠.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2번 제2형 폐포세포의 수가 적을수록 폐에서 허탈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죠. 2형이 적어지면 어때더라? 얘가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3번 폐포에서 분비되는 폐계면 활성제의 총량은 제2형 폐포세포로 흡수되는 폐계면 활성제의 총량보다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2번도 3번도 맞고요. 흡수되는 거 어때더라? 여기서 일부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폐계면 활성제의 단백질만 분비되고 폐계면 활성제의 인지질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폐포의 허탈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얘들아. 인지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없으면 미에린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시험 오답률 1위가 바로 17번입니다.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돼서 보기. 땡땡대학 연구팀은 물질 분비에 이상이 없는 정상 개체에서 특정 유형의 폐포 세포들이 가진 물질 분비 능력만을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얻은 개체 가부터 다의 폐에서는 일부의 폐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지 않았다. 다음은 개체 가부터 다의 폐에서 폐계면 활성제의 분비 여부를 기록한 표가 이거래요. 갑니다. 개체 가, SPA는 X, SPB는 또 있고요. SPC랑 D는 없고 이질 없대요. 그 다음에 나로 갈게요. A, B 없고요. C가 있고요. D 없고요. 인지질은 있대요. 그 다음에 다로 갈게요. SPA는 있고요. 인지질만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놔. 알겠지? 갑니다. 1번. 가의 제1형 폐포 세포에는 제2형 폐포 세포와 달리 정상 개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하게끔 했는데 자 여기서 제1형의 얘들아 지금 어때? 있어야 되는 어때? 가스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때? 뭐가 없어? A, C, D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겠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나는 폐계면 활성제 단백질이란 병원체 옵소니아가 나타날 수 없겠군 했는데 여기서 어때더라? 지금 병원체 옵선이라는 아까 뭐였어? 이유 세포가 매개하는데 두 단백질에는 병원체 특정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X랑 그 다음에 A랑 D로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지워집니다. 3번 다의 폐에서 일부 폐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지 않는 이유는 층판수체 해당 물질을 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얘가 지금 어때더라? 뭐가 지금 없어요. 지금 B, C, D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4번 가는 나와 달리 층판소체 의존적 경로로 분비되는 폐계면 활성제가 존재하는 건데 나와 달리가 아니라 어때? 나도 존재하죠? 이거 틀렸고요. 마지막 5번 나다 모두 세간 미엘린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겠군 했는데 세간 미엘린은 어때더라? 여기서 A랑 어때? D가 A와 B와 인지질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때? 둘 다 B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으로 갈게요.